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시간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비유하기엔 어떤 비무대 같은 거고요. 물리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건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배우 같은 것들이죠. 이게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우주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라면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빨리 이동하면 좀 느리게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만 그런 거지 시간은 객관적으로 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 심장 박동도 그렇고 모든 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고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뒷얘기를 하다가 레이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레이저는 뭐 달까지도 쭉 직진으로 갔다 온다는, 빛은 이렇게 쫙 그냥 퍼지는 게 일반적인 빛인 것 같은데 레이저는 그렇게 어떻게 딱 쏘면 정확하게 그 퍼지지도 않고 쭉 갔다가 돌아오는지 쭉 갔다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레이저는?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보통 다른 빛을 만드는 원리랑 조금 다른데요.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예는 비가 와서 나무에 나뭇잎에 물방울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후룩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저를 만들 때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낮은 상태가 있고 높은 상태가 있을 텐데 높은 상태 쪽에 전자를 많이 올려놔요. 마치 나뭇잎의 물방울처럼.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빛이 입사를 하는데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두 에너지 차이에 정확히 맞게 되면 얘가 지나가면서 나무를 발로 살짝 치는 것처럼 자극을 줘서 위에 있는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확히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는데요. 그때 들어온 입자와 여기서 전자가 내려오면서 방출되는 두 빛이 물리학자들은 결맞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파장도 똑같고 파동이니까 이런 파장이 있잖아요. 파동의 모양이.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이 모습이 이렇게 옆으로 옮긴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두 번째도 이런 걸 물리학에서는 결맞은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물질을 안에다가 두고 레이저를 만들 때 양쪽에 거울을 두거든요. 그럼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후두둑 떨어뜨리고 여기서 반사된 빛이 다시 이쪽으로 하면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빛의 양이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빛이 모두 다 결맞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계속 엄청나게 많은 광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작은 틈을 내서 그 틈으로 얘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는 여러 광자가 나와서 직진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 틈을 통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그거를 다이소 가면 레이저 포인트 2,000원에 파는데 그 안에 만든다고요? 그게 사실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전자 그 이렇게 물질만 잘 찾으면. 딱 결맞으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네.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광자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와요. 엄청나게 밀집됐던 걸 갖다가 항문에 확. 보통 우리가 회중 전등 같은 걸 켜면 여기서 나오는 빛들은 아무리 잘 조종해도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빛이 모두 똑같은 방향을 갖도록 할 수는 없는데 이 레이저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중 전등 빛은 가면서 퍼지지만 레이저 불빛도 퍼지긴 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만든 빛에 비하면 퍼지는 성질이 작아요. 이만하게 레이저 포인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얘는 그러면 쏘면 그런데 얘가 틈으로 나와야 되고 틈의 크기가 넓어지면 많은 애들을 똑같은 방향으로 보내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멀리 보낼 때는 가능한 좁게 하긴 해야겠네요. 근데 얘를 만약에 지구에서 수직으로 위로 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지면과 똑같이 쏴요? 그럼 얘는 지구 밖을 벗어나요? 아니면 벗어나죠. 벗어나요? 네. 중력 영향 안 받습니까? 지구가 그렇게 뭐 중력이 강한 친구는 네,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의 중력의 효과를 휠 수는 있겠지만 예. 거의 뭐 펴도 다 똑같이 휘겠죠, 애들이. 벗어나는군요. 지구 둥글다는 거 입증하는 실험 그렇게 하거든요. 레이저 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먼 거리에 떨어뜨려서 레이저가 있는 높이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쭉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저를 쐈을 때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실험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를 입증을 하는 그런 간단한 실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레이저 궁금증은 이 정도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건데 재밌는 생각을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5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가요, 제가. 계속 보면서
보면서 원래는 이제 5년 전의 빛을 저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빨라질 거 아니에요. 점점 가면서 4년 전 빛, 3년 전 빛, 2년 전 빛, 1년 전 빛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가 가면서 보면 그렇겠죠. 예. 당황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오광년 거리에서 우리가 보면 5년 거쳐온 빛을 보고 거리가 줄어들어서 3광년밖에 안 돼 있는 곳에선 3년 전 그걸 맞죠. 네, 계속 보면서 갑니다 저는. 그러면 끝에 점점 다가가게 되면 얘는 5년 동안 쭉 지나온 게 있을 텐데 저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4년, 3년, 2년, 1년 심지어는 뭐 하루 전 이렇게 이제 빛이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빨리 감기 한 것처럼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왜 나는 이해가 너무 잘 되지? 봐봐요. 자, 5년 전 빛을 나는 봤어요. 네. 보였죠? 그 사람이 막 잘하고 있는 게 보여. 5년 전 빛이죠, 저는. 지금 현재는 5살이지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를 전 볼 거 마치 아니에요. 영화에 리와인드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네. 빛의 속도로 다가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스코어는 5살인데 저는 빠르게 다가가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5년 걸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10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를 봤는데 도착할 땐 10살이잖아요. 아, 재밌는 질문. 그러니까 얘는 0살, 그러니까 아. 태어날 때 저는 보고 5년 걸려 갔는데 얘는 네, 10살이 네. 됐어. 네. 그러면 2배 빠르기로 저는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감기로. 5년 동안 저는 봤으니까. 어때? 제가 빨리 움직이는 관찰자라고 하면 네.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보인다. 네. 그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보이죠.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상관없거든요. 궁금하네. 속도가 진짜 광속에 근접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저희가 옛날에 빛이 우주를 여행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우주가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든 우주가 그냥 한데 모여서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이 친구는 원래 2배 빨리 잘하는 게 보여야 되지만 내가 빠르게 가면서 얘가 느리게 보이나? 그래서 사실상 등속으로 같이 보이는 건가요? 이게 제가 조금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쌍둥이 역설이라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멈춰 있고 먼 곳을 갔다 올 때 그때 그 책을 다시 봐야겠다. 그 윤복원 박사님의 우주 탐사의 물리학에 이 쌍둥이 역설을 단계별로 다 설명하는데요. 정확히 제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갈 때랑 올 때랑 시간을 다르게 보긴 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갈 때는 시간을 느리게 보고 올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줄여서 보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5광년 거리에 이 사람이 있고 말씀하신 거 이 사람이 0살로 태어난 모습이 나한테는 5년이 걸려서 그 도착할 보였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5살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5년 동안 걸려서 오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났던 게 맞죠. 아니요, 5년이. 잠깐 헷갈린다. 잠깐만, 0살이고 그 빛이 나한테 올 때 5년이 걸리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의 0살 모습을 사실 이게 이거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 재밌는 질문인데 아마 기억이 어렴풋하게 맞으면 빨리 가는 걸로 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역설이 생각보다 보통은 수업할 때 그냥 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단계별로 다 나눠서 보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갈 때랑 올 때랑 달랐어요. 제 기억이. 관찰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치면 제 0살 태어날 때 빛이 저 사람한테 5년 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라나죠. 근데 이 사람은 저를 보면서 다가와요, 점점. 그리고 제가 10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저에게 왔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5년 걸려서 왔는데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저는 네. 10살이 된 거죠. 시간이 빨리 가는 걸로. 예. 멀어지면 또 다르고요. 명확한 기억이 안 나네. 윤복원 박사님의 우주 탐사의 네. 물리학에 잘 나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비슷한 질문이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지구에 3명이 있는데 지구에 3명이 동시에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명은 빛의 속도의 반으로 저 먼 우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한 명은 빛의 속도로 또 출발했어요. 시계는 똑같이 가나요? 이 3명이? 아니면 시계도 늦게 누가 가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본 시계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빛의 속도의 반으로 가든 빛의 속도로 가든 그 사람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시계가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계는 내 속도랑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가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속도가 네. 생기니까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빨리 간다. 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계가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를 볼 때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저는 있고 제 뒤통수에서 누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시계 함께. 그리고 0.5광년 떨어진 데에서 한 사람이 또 지켜서 보고 있어요. 1광년 뒤에서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심판 보고 있습니다. 딱 1년 지나면 제 시계는 1년 지난 그 시계일 거고, 저 1광년 지난 데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시계가 뭘로 보이죠? 1년 전 걸로 보이게. 그러니까 동시각에 본다고 하면. 동시에 딱 보면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년 그렇겠죠. 지난 걸로 보이게. 반년 지난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빨리 움직인다고 시간이 늦게 가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한 거는 빛이 먼 거리까지 도달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한 거고, 상대성 이론은 관찰자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건 좀 다른 질문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빛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 어려워. 생명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질문 많이 오네요. 왜냐면 생명은 늘 우리의 관심 영역이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 요즘에 뭐 장내 미생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도 많고 한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 상태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생기는지, 아니면 태어나오면서 엄마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세균 샤워하면서 나오는지, 아니면 엄마 전 먹고 그때부터 장내 미생물이, 유산균 같은 게 생기는지, 언제 처음 생기는 겁니까 얘는? 직관적으로 보면은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일 거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감염병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당연히 엄마 뱃속은 당연히 무균 상태니까 장내 미생물을 접하게 되는 거는 태어나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샤워하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생물학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건강한 산모의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양수 검사를 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주 그 좀 안타깝지만 유산되는 네네네. 경우가 있을 때, 우선 양수에도 미생물이, 그전엔 과거에 또 그냥 이거 배양을 해서 키워서 봤는데, 사실 키우면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미생물을 다 못 키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키우지 않고 직접 시료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다 발달했고요. 네. 또 하나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생기는 중간에서 유산되는 태아나 양수와 특히 태아의 그 변, 장수의 변을 보니까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논쟁 중인데, 실제로 이게 곤충으로 가면 확실히 전달이 되거든요. 알로. 그래서 사람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점점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일부 미생물은 가고, 걔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기 교육이죠. 태어날 때 면역계를 먼저 가서, 야, 너 나가면은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걸 먼저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첫 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네, 먼저 네. 봤죠. 아, 보셨어요? 예. 아, 저는 살기 까맣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애기들 변 같은 경우는 녹색, 뭐 이렇게 황금색 이런 거 이렇게 빵 굽는 냄새 이런 건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첫 변은 셋째 때 처음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봤었나 봐요. 와, 못 봤죠? 네, 못 봤어요. 이 녹은 초콜릿이에요. 딱. 얘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어떻게 이런 색깔의 변이 처음 나올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영양분 같은 걸 섭취한 게, 뱃속에선 응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엄마한테 이렇게 탯줄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예.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태아 상태에서 장 활동을 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네. 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장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수를 흡입하게. 네, 그 정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장활동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예. 아니면 그게 한 10달 가까이 이렇게 묵혀 있으면서 색깔이 그렇게 까매진 건가? 그거는 정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까맣습니다.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완전히 녹은 초콜릿이 딱. 아,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안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 딱히 궁금하진 않아가지고. 아, 이게 신기해요. 나중에. 신기하죠. 예. 기억나네. 네. 장내 미생물이 몇십 조 개나 돼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수가 우리 세포의 10배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쭉 많이 해왔고, 숫자가? 예, 숫자가 우리 몸에 있는 것만 해도. 네. 근데 사실 그걸 논문을 쭉쭉 하면은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은 70년대에 그냥 계산을 적당히 대충 해서 이렇게 한 거 인용이 된 거예요. 뭐 근데 곱하기 뭐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세포 수가 몇 개냐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세포 하나의 무게가 얼마 될 테니까 몸무게가 얼마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세포도 근육이 많은 사람, 지방세포가 많은 사람 다 다르니까 평균을 내야겠죠. 그러면 70kg 사람은 얼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최근에 작년이에요. 23년에 논문 네이처에 나왔어요.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그 미스, 신화가 요즘 요소가 너무 많다. 또 새로 요즘 나온 거는 우리 전체 몸에 있는 미생물 수는 10배가 아니고 좀 더 많은데 한 뭐 1점 몇 배 그 정도 될까 거의 비슷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나오고 있고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 수도 과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 1g당 뭐 100억 마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직관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성인 기준으로 한 1.45kg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미생물을. 그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큰일을 보면 그거의 무게 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무게 재고 미생물의 그 크기를 아니까 대충 그거의 한 절반은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에서 이만큼 나오니까 사람이 한 번 볼 때 이만큼 보는데 저 안에 이거가 이만큼 있을 거야 해서 그냥 한 1.4kg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뇌도 한 1.4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제2의 뇌고 너무 재밌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냥 논문에 있는 거니까 써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주사위 던지는 거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사람이 뱃속에 응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불가피하게 부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고사나 뭐 여러 그랬어.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는 아닌데 이제 이번에 그런 부검을 했을 때 장 속에 있는 그 내용물 무게를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장내 미생물의 무게도 1.5kg가 아니고 한 뭐 200에서 200~300g. 네. 그래서 우리 전체 몸에 있는 미생물의 무게도 한 전체 한 500에서 800g 보고 있고요. 개수도 뭐 그 수십 조각이보다는 우리 세포수에 보다 좀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이 숫자보다는 그래도 많긴 많은 건데 중요한 건 얘네가 하는 역할이 기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설사 숫자가 과거보다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참 뭐 장내 미생물 이거 관련해서 별별 수사들이 참 많이 단체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예. 근데 제2의 뇌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위 말하는 하등한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 쭉 보면은 지난 시간에 플라나리아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뇌라는 게 결국 신경이 뭉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가장 하등한 생물들은 뭐가 발달하냐면은 먹고 배설하는 소화 기능은 다 소화기 발달해 있죠. 근데 그게 쭉 하다가 결국 자극을 받고 피하고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감지를 했는데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신경이 많아지고 그게 앞으로 와서 커져서 되면 뇌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걔네 사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가 편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2의 뇌라는 표현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우리의 그 응아형들이 장내 미생물의 상당수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검진 한번 받으면 아주 그냥 싹 비워버리잖아요. 대장내시경. 네, 맞아요. 이러면 장내 생물 시스템 같은 게 한번 싹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이거 기막히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비워도요. 싹 비운다고 미생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벽에도 붙어 있잖아요. 장 점막에 붙어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맹장 있죠. 과거에는 맹장이 퇴화된 기관이다. 우리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맹장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를 의심하냐 하면 바로 장내 미생물들의 은신처. 세이프하우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싹 비워도 충분히 다시 나와서 금방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맹장 수술을 해서 이 맹장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장내시경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나면 오히려 개운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은 며칠 동안은 속이 좀 불편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그 명백한 그래서 샘플수가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광고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맹장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막 그냥 좀 아프면 그냥 수술하시는 분들 계시고 했는데 그런 미생물의 어떤 그 창고 역할을 네, 그러니까 미생물의 은신처. 이게 얘네도 살다 보면은 상태가 교란되기도 하고 막 그런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맹장의 역할이 얘네들을 숨게 해준다. 대장내시경 할 때 걱정된 건 거기도 이제 일종의 생태계가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있겠습니다만 뭐 주류인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나름의 생태계를 잘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가 될 텐데 대장내시경 한다고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나중에 정말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워내면 그동안 잘 쌓아왔던 우리의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한번 망가져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조성을 이루려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갔지만 조성은 그대로 소수가 있었지만 다시 금방 늘어나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래서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걸 계기로 그 다음에 식생활을 잘해서 컴퓨터 포맷 한번 하듯이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개들끼리도 경쟁을 하니까 각 세균 종의 개체 수보다 어쩌면은 개들 종들 사이의 상대적 비율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다면 대장내시경 때 한번 실려갈 때 얘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교란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다시 복구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내생명에 또한 재미있는 게요. 유익균, 유해균을 딱딱 지목하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게 누구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얘네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가 중요한 거라서 뭐 물론 몇 개 이건 유해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긴 참 어려워요. 미생물들이 근데 저는 가끔 느끼는 거는 참외를 참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참외 씨 특히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내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손도 안 되나 봐. 아니네요. 소화가 안 되는 씨를 만드는 참외가 진화 과정에서 적응했겠네요. 아 그래서 걔네들도 네. 좀 이렇게 널리 퍼져야 되니까 걔네가 워낙에 그 팀이 좋아서 요 시간에는 걔네는 버틸 수 있는 거군요. 오래 머물렀으면 했겠지만 요 시간에는 힘들었죠. 알겠습니다. 그 시간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바로 시간입니다. 참외 씨들도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만 시간이란 건 정말 참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절대적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이라는 거 제가 거의 과학계에서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분야가 있다면 시간이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시간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저는 딱 걸립니다. 과학자분들이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뭡니까? 모릅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왜요? 아 시간 왜? 시간이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정말 독특한 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모든 물리량 중에 제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과연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아니 물리적으로 잘 몰라요? 네. 과학자들도 정의를 못해요? 시간이 어떤 건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은 아마 뉴턴 때부터일 것 같은데요. 뉴턴의 시간 개념이 철학자 칸트의 시간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모두 다 시간이라는 건 물질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냥 틀, 형식일 뿐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시간이 흐르는 거요?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느냐? 느낄 수는 있죠.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시간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은 없어요. 네.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변화를 보면서 그거를 갖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석할 뿐이죠. 그래서 시간은 제가 비유하기엔 어떤 비무대 같은 거고요. 물리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건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배우 같은 것들이죠. 시간은 배우와 사건이 아니라 배우가 여러 사건을 만들어내는 배경. 그래서 과거 뉴턴의 시간에서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대 자체는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시간이라고 짐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칸트의 시간 개념이 좀 어려운 용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은 선험적이라고 얘기해요. 칸트 철학에서 선험적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우리가 그냥 알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선험적. 선험적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뭘 경험을 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은 선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는 틀 형식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칸트는 시간을 선험적 직관의 내적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선험적 직관의 내적 형식? 네, 그 감각이라는 건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험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건 바깥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선험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공간도 재밌어요. 공간은 거의 비슷한데 선험적 직관의 외적 형식이라고 해요. 바깥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정의해요? 칸트는 그 뉴턴의 물리학에서 공간, 거리, 위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바깥에 볼 수 있죠. 한편 시간은 바깥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칸트의 시공간 개념이 뉴턴 물리학의 시공간 개념하고 같죠. 이게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우주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라면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우주라면 이런 질문을 하는 지적 존재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의 의식이 어떤 건지라는 거를 요즘 설명하는 것 중에 유력한 설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실제 발생한 사건에 견주어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지금보다 미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를
벌어질 예측하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게 저는 지적 존재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예측을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어제 뭘 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된 지적 생명체들에게서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네. 못했을 가능성. 네. 그거는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물리학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인과율 때문이에요.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과거로 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지적인 생각도 만들어질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우주라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적 존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못하는 거하고 또 관계된 재밌는 질문이 네. 시간은 1차원이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1차원이에요? 1차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위치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시간은 예를 들어 남북 방향은 있는데 동서 방향은 없는 거죠. 시간이 미래로 가는데 시간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2차원이어도 재밌어요. 그러면 과거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로 오면 다시 가잖아요. 근데 시간은 일렬로 오로지 뻗어 한 있는 방향으로만.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있어서 네. 갈 수 없죠. 시간이 2차원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만약에 2차원이라면 얘기한 것처럼 미래가 다시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잖아요. 따라서 거기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지점.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만 이 시간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온 우주가 적어도 시간을 측정해서 얻게 되는 값, 그거는 운동 상태 그리고 중력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시간이 1차원이고 시간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건 우리 우주에선 공통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하에서는 엉뚱하게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우주에서는. 그거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을 봐서 알아낸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우주 어디서나 물리 법칙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어디서나 똑같이 가죠. 방향은 같고요. 그런데 흐르는 속도는 운동 상태, 위치에 따라 다르죠. 시간을 뭐 빨리 이동하면 좀 느리게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만 그런 거지 시간은 객관적으로 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시계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요. 제 심장 박동도 그렇고 모든 게. 되게 정확한 시계 있잖아요. 무슨 원자시계 뭐 이런 거. 네. 걔네들도 빨리 이동하면 늦게 가요? 당연하죠. 그 실제로 실험으로도 입증이 된 게 비행기에다가 원자식에 태워가지고 막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 동기화된 정도 차이를 보면 실제로 어긋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로 실험을 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원자시계가 이제 워낙에 정밀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험적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빨리 우주여행 한번 갔다 오면 젊어요. 에이, 젊어요. 진짜요? 네. 지금 그 GPS 위성이 네.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얘가 고도가 높지 않아서 자전 속도가 빨리 돌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얘가 꽤 빨리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오차가 7 마이크로세컨드인가 뭐 그래요. 그거를 명확히 측정하고 그거를 보정한 시계가 그 위성에 실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효과고요. 중력도 다르잖아요. 여기는 네. 지구 중심에 가깝고 여긴 버니까 그 효과 때문에 거기가 더 시계가 그때는 또 빨리 가요.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정해서 시계를 이미 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찾기 프로그램에서 우리 현재 있는 위치를 뭐 10m, 100m 정도 오차로 알 수 있는 거죠. 나사에서 옛날에 되게 재밌는 걸 한 적이 있는데 우주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은 지구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밀리초 정도 더 미래로 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타이틀을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잴 수 있어요. 빨리 이동하면 미국의 대학교에서 네. 건물 바닥과 건물 옥상 사이에 시간 차이가 얼마, 그건 일반 상대성 중력의 차이 때문인 거죠. 그게 거의 뭐 제가 알기로 학부장 연구 프로젝트 뭐 거의 그 정도예요. 네네네. 잴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구에서 요 우주 우리 옆에 좀 했다가 저를 떨궈 놓고 공전 다녀와요. 지구가 궤도가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다녀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면 저와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죠. 달라요? 시간 관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는 관측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의 궤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수성이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태양 근처에서 수성이 기다랗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거든요. 근데 태양 근처에 있을 때는 태양 중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비교적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구간이 되는 거고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자체가 시간 느리게 자체가 느리게 흘러가는 거죠.
태양 주변에선 중력이 세니까. 태양에서 멀리 벗어난 구간에서는 중력이 약하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은 들쭉날쭉하면서 계속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가 빠르게 흘렀다가 느리게 흘렀다가 빠르게 흘렀다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아 그럼 수성에다가 예를 들어 시계를 갖다 놔요. 우리랑 똑같이 맞춘 시계를. 네. 얘는 그러면 태양 근처 갈 때는 천천히 가서 우리보다 늦게 가고 네네. 저 멀리 갈 때는 우리보다 빨리 가요? 우리보다 빠르진 않죠. 태양 중력에 더 가깝긴 하니까 궤도가. 그쵸. 상대적인 흐르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 시계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 여행 효과 때문에 궤도가 틀어져요. 계속 타원 궤도가 일정한 각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타원 궤도 자체가 이 시간 여행을 더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틀어져요. 어긋나니까. 그럼 걔가 째깍 하는 게 이게 1초씩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 저 교수님은 제 얘기 뭔지 아시죠? 저희가 요 부분에서만큼은 같이 좀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걔를 관측을 하면 째깍 이렇게 안 가고 태양 주변에서는 째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시계 실제로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인류의 뭐 화성 진출 이런 거를 고민을 할 때 요즘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친척이 화성에 살아요. 내 친척한테 송금을 할 거예요. 돈을 보낼 거예요. 예. 근데 금융 정보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로도 왔다 갔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주 시대가 돼서 먼 다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에 있는 친척한테 돈을 보낼 때 동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 정보를. 네. 그럼 그런 걸 다 보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재밌다. 지금까지는 지구 위에서의 표준시만 합의했는데 네. 화성에 정말 인류가 이주하게 되면은 태양계 규모에서의 표준시를 합의해야 되는 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에서. 네네네. 그 분명히 그렇겠네요. 야.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거 질문하고 있으면은 그런 우주라니까요. 그래야 될 이유를 떠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고요. 시간 자체라기보단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른 물리적인 현상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화한다. 네. 그걸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뭐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질러진 상태. 근데 사실 그것도 물리학자들은 싫어하거든요. 보통 무질서가 늘어나는 게 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의 약간의 반감은 뭐냐면 무질서한지 질서가 있는지를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제 책상 위는 엄청 어질렀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는 엄청나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질서냐 질서보다도 그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더 정량적으로 그 엄밀한 정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갖고 해요. 예를 들어 유리컵도 어쨌든 작은 유리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 깨져서 파편이 막 퍼져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퍼져 있는 파편을 두 개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 하나는 여기다 놓고 요걸 여기다 놔도 어쨌든 퍼져 똑같이 다 네, 어질러진 네, 네,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퍼져 있는 상태는 가짓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라고 생각하죠. 보통 모든 것들은 그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가능한 가짓수가 더 큰 상태로 흐르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저도 젊어서 이해했을 때 알고 나니까 너무 자명했어요. 그냥 확률이 큰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냥 그 얘기라서 막상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심오한 얘기라고 하기 쑥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자명하긴 해요. 확률이 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서 우리는 확률이 큰 사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확률로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너무 자명해요. 생명체도 그럼 더 다양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그거 좋은 질문이신 그것과는 좀 다른가요? 진화의 증거가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된 거. 그러니까 100만 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생명체 개수가 많아요? 개수? 종류? 종류. 종의 네. 수가 늘어났죠. 아 그래요? 보통 진화의 방향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화의 유일한 방향은 그거예요. 다양성이 늘어. 목적성, 그건 없고 발전도 아니고 진화는 변화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변화가 축적이 되니까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한 종으로 이렇게 쫙 깔때기처럼 모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수렴 진화라고 해서 환경이 한쪽으로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환경에 맞게 한쪽으로 수렴은 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은 계속 예상할 수 없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수렴하기는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해보고 재밌었던 게 그 영어 단어로는 생물학에서의 진화도 이볼루션이고요. 네. 천문학과 물리학에서는 이볼루션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맞아요. 이야기해요. 제가 소속된 연구실 이름이 은하진화연구센터.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어, 그죠? 별의 진화를 연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진화라는 게 어떤 우리가 그 나아갈 진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펼쳐지는 거죠. 그냥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변화한다는 뜻이죠. 네. 다윈의 종의 기원에도요, 진화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맨 마지막 문장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다윈은 다 무슨 말 썼냐면 variation. 아, 변이란 말을 다 있었죠. 별도 그러면 한 50억 년 전, 100억 년 전보다 더 다양한 별이 우주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별도 세대가 있어서 진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주의 화학 조성 자체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달라지기 바뀌어요? 때문에 빅뱅 직후에는 끼케야, 수소, 헬륨 이런 거밖에 없었다가 그거를 가지고 1세대 별이 만들어지고 1세대 별들이 더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살짝 얹어놓고 사라져요. 그러면 우주의 화학 조성이 조금 다양해지는 거죠. 그 토양 위에서 2세대 별을 만들면 조금 더 재료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후배 별들을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무거운 원소가 찔끔찔끔 늘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별을 관측을 했을 때 네. 얘가 1세대 별인지 2세대, 3세대 별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별 속에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주의 화학 조성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해서 케미컬 엔리치먼트라고 불러요. 그럼 우주의 진화에서도 별들이 더 다양해진다고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별의 화학 조성이 더 네. 다양해지는 거죠. 네. 1세대 별은 지금 안 남아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현대 천문학의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1세대 별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1세대 별들은 순수하게 정말 수소, 헬륨만으로만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거운 원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걔네들은 빛을 더 잘 흡수하잖아요. 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별 내부에 있는 뜨거운 열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냉각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거운 원소가 없으니까 초기의 별들은 내부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붙잡으려면 별 자체가 엄청 무거웠어야 합니다. 태양 질량의 1000배, 2000배 가까이 엄청 무거운 별들인데 별들은 질량이 무거우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별들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만 년 안에 확 그냥 없어진 거죠.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만 존재하다가 사라진 별들이기 때문에 네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측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 같은 걸 이용해서 더 멀리 있는 걸 보게 되면 먼 미래에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멋진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올라간 제임스웹 같은 망원경들이 노리고 있는 타겟 중에 하나가 그런 1세대 별을 보는 야구 겁니다. 멋있다. 네, 근데 아직은 명확하게 후보로 의심되는 애들은 조금씩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 그 후보로 된 애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의 135억 년 전에 오, 진짜 초기네요. 네. 3억 년. 우주가- 애네, 애. 응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아주 멀리 이렇게 갔으면 135억 년 전의 빛을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으면 걔를 관측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못 잡겠다, 근데. 그게 나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중력 렌즈라고 해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무거운 은하단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켜가지고 더 먼 배경 별빛을 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은하단 자체가 일종의 천연의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배경에 있어서 흐릿하게 보였어야 할 빛을 더 밝게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제임스 웹은 어느 한 방향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돌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보고 싶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아, 그래요? 시간만 따면 그것도 제안서 쓰고 심사하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우리도 지금배님이 그런 막 이렇게 저 제안서 해갖고 여기 좀 봅시다 이러면 거기 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 제임스 웹을 쏠 때 투자한 예산에 따라서 약간은 차별이 있긴 하겠죠, 설마.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하진 않고요. 대학원생이라도 제안서 잘 쓰면은 제임스 웹 관측 결과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네, 제가 알기로 이미 우리나라에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관측 타임 이미 얻어서 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천문학 쪽에 그런 게 멋있더라고요.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심사만 통과하면 그런 거대 장비의 일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네. 물리학에서는 조금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심합니까? 아마 거대 실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너 얼마 냈느냐를 갖고 판단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지원한 쪽에 유리한 면이 있겠죠.
천문학이 나름 좋은 게 뭐 허블이든 제임스 웹이든 어떤 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관측 데이터를 얻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만 그 팀이 그 관측 데이터를 쓸 수 있고 1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쓸 수 공개. 있어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과학에는 국적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국적이 있습니다. 그쵸.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뭐 저도 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 연구 잘해갖고 우리 걸로 좀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 시간이란 주제는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네. 괜찮으세요? 어쨌든 물리학자들도 잘 모르니까요. 뭐. 다 같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데 얼만큼 모르느냐 또 왜 모르느냐 이유가 너무 달라요. 시간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할 수 없어서 모르는 건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그것조차도.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요즘은 물리학자들 중에도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일 뿐이다. 굳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 물리학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고요. 시간은 우리가 발명한 거예요. 있지 않은 거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물리학자들이 살아남으려고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편의로 도입한 거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천문학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있는 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전히 엔트로피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는 건 빅뱅 직후에는 엔트로피가 엄청 작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죠. 예. 근데 왜 그랬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멀리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잘 시간이야. 뭐 하느라고 임마 지금까지 유튜브 보고 있었마. 이런 부모님의 목소리가 저쪽 방에서 여러분 들리고 계시죠? 네, 이제 여러분도 주무실 시간입니다. 이제 핸드폰 닫고 좀 주무시고 여러분 댓글을 볼 때마다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과학자분들 더 힘내시니까요.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같은 거 한번 더 눌러주시면 과학자분들의 에너지가 매우 상승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또 직접 실현한 방법이 있죠? 네, 과학을 보다 책이 있습니다. 요거 설 지나서 사시기 딱 좋을 만큼 저희가 또 포장을 또 바꿔놨습니다. 네, 2024년형으로 바꿔놨으니까 네, 2024년에도 과학을 보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을 보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